안녕하세요. 출발 진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 두 차례 폭발 사고 이후 계속해서 이어진 불안감을 딛고 미국 증시가 곧바로 1%대 반등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날은 또 다행히 실적과 지표가 모두 좋았는데요. 무엇보다 2거래일 만에 온스당 $200가 폭락했던 금값까지도 반등을 같이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까지 랠리를 줄곧 했던 미국 증시가 약간 주춤한 것이 과연 눌림목인지 또 다른 조정의 서막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금값이 반등하긴 했지만 원자재 시장에 대한 뷰도 전문가들마다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장이 또 원자재 분위기가 어느 쪽으로 흘러갈까요? 일단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부터 차례로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이전에 충격을 모두 딛고 1% 이상 상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행히 실적과 지표가 모두 시장에 우호적이었는데요. 1분기 실적 관련해 개장 전에 나온 골드만삭스 그리고 야후의 실적이 모두 좋았고요. 이 밖에 코카콜라, 존슨앤존슨의 실적도 괜찮았습니다. PC 시장의 수요 부진으로 인텔은 조금 실적이 아주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장 분위기 대비 선전했다는 평가는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던 지표 볼까요? 미국의 3월 주택 착공인데 전월 대비 7% 이상 급증했고 100만 채 늘어났다고 합니다. 7년 만에 가장 좋은 기록이었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도 넉 달 만에 하락하면서 연준의 양적 완화가 계속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줬습니다. 이 밖에 산업 생산도 지표가 좋았습니다. 한편 금값은 2거래일 만에 $200 급락한 이후에 전일에는 2% 가까이 반등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장중에는 3% 재차 빠지기도 해서 아찔한 순간을 다시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뉴욕과는 달리 사흘째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독일의 지표도 좋지 않은 데다 IMF가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3%로 내린 것이 투자 심리를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일부의 주요 코너들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개장 5분 전입니다. 시초가 공약주부터 알아볼게요. 메리츠증권증권 강정은 부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약간의 우려 속에 시초가 공략을 해봤던 현대건설 의외로 올라가더라고요. 시초가 대비 2.8% 상승하면서 3%까지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꽤 괜찮은 수익이 났던 것 같습니다. AS 부탁드릴게요. 네, 현대건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납부과대 메리트를 좀 부각시켜드렸고 GS건설 쇼크가 있었지만 현대건설은 현대차그룹 M&A 이후에 이익 신뢰도 해소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기가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어제는 소폭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 매도세는 1단락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까지 3% 도달 여부를 좀 확인해 보시고 우리 컨셉인 승패 여부를 좀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누적 승수가 5전 3승 1무 1패 아마 1무는 아마 현대건설이 될 텐데 내일 또까지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시초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은 아까 화면 보니까 시움메디컬이더라고요. 재공약주가 결국 되겠네요. 이것도 제가 지난달인가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네. 주가 좀 낙폭이 좀 많이 좀 된 모습이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메디컬은 의료기기 개발 제조업체고요. 의료기기 산업은 그 예방학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까지 매년 연간 8%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을 좀 전망하고 있고요. 시메디컬은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 독일과 일본 이런 그 선진 시장의 진출을 위한 수출을 위한 교두보를 좀 확보한 상태이고 이 주력 상품이 신장 충격기입니다. 이 의료기기 산업 중에서는 가장 높은 이 고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적 노하우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시메디컬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번에도 투자 포인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정부의 투자 부분이 이제 응급의료 시스템 분야인 만큼 이런 응급 환자의 신장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이 신장 충격기를 생산하는 시메디컬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지난달에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최근에는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관련돼서 응급의료 시스템 관련주인 오스트 인프라든가 ED, DO
특히 이제 온스테 임플란트는 그래도 좀 고가권에 있습니다만 이기나 디오들 이런 종목들 좀 주가가 좀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고 CM메디칼은 그런 측면에서 좀 양호한 좀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신장 충격기는 응급 상황에 필요한 제품들이고 이 정부가 구매해서 공공기관 등에 설치하는 말 그대로 이제 의무 구매를 좀 확대하면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년과 2017년 이 기간 동안의 응급의료 기본 계획서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30분 안에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군마다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향후 5년간 이 기금을 2천억씩 확충할 방침이어서 CM메디칼에 대한 수혜가 좀 기대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개발도상국 매출 증가 기대감입니다. 선진국 위주로 이제 사용해오던 이 심장 충격기가 개발도상국도 사회복지 인식이 변화되면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과 의복형 생명위기 대응 시스템 같이 지금 믹스하면서 제품 개발하고 있는 이 CM메디칼에 좀 수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지금 제품 인증이 되고 있는데 그 인증이 받으면 개발도상국 이상 공연에 좀 가셔야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매출액 250억, 영업이익은 50억대를 전망하고 있고 지금 올해 예상 EPS가 730원입니다. PER 18배 수준인데 의료 정밀업종 관련돼서 지금 PER 30배 이상 적용받는다고 판단하면 충분히 한 2만 원대까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오늘 CM메디칼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장 충격기 만든 CM메디칼이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설명이 되었는데요. 역시 시초가에 들어가서 플러스 마이너스 3%로 대응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4월달 빠른 눌림목 이후 또 빠른 V자 반등을 주고 있는데 오늘 시초가 공략해서 높은 수익 빠르게 나길 기대하겠습니다. 강정훈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4월 17일 수요일 우리장 열렸습니다. 전일 코스피가 장중에 또 한 번 1900을 아예 깼었죠. 5개월 만에 처음 장중 1890대에 들어갔었는데요. 사실상 추경 얘기가 나온 다음에도 반등하지 않아서 걱정을 했었는데 결국 아주 전형적인 전약 후강의 모습으로 기관과 개인의 저가 매수가 붙으면서 1920에 사수를 해내었습니다. 오히려 종가는 약간 더 플러스가 난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4년의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코스닥에도 오늘 또한 관심이 쏠립니다. 뉴욕은 반등을 했다는데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까요? 출발 상황 분석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이명식 전문가님 그리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명식 전문가님 코스피도 반등 출발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처럼 만에 상승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12포인트 상승한 1934포인트에서 일단 장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금일 모처럼 만에 삼성전자가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1.4% 상승하면서 155만 원 다시 그 정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갤럭시 S4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로 인해서 2분기 영업이익 실전 돌파 이런 그 호재성 재료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대차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일은 반등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차 역시 현재 한 1.7% 정도 현대차보다는 탄력이 좀 나은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경우 삼성전자, 현대차 주도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최근에 낙폭이 컸던 삼성중공업, 롯데케미칼의 경우에도 약 1.3%, 1.2%대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이틀 연속 큰 폭의 하락 국면이 나타났던 고려아연의 경우에도 현재 2.8% 상승한 27만 원대로서 기술적 반등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현재 업종별 그 흐름을 보면은 역시 그 의료 정밀 섹터가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역시 개별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의 그 상승에 힘입어 전기전자가 1.1%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LG 디스플레이, LG 전자 쪽으로도 현재 상승 모멘텀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처럼만에 역시 뭐 운송 장비 섹터의 경우에도 반등 국면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전일 뭐 지수 방어를 했던 통신 섹터, 그 다음에 금융업종의 경우에는 약보합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 국면이 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도 4거래 만에 돌아왔습니다. 코스피가 시가보다 지금 아주 뭐 크게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데 시가부터 1930선 회복했다는 소식 들어봤고요. 자세한 특징들은 잠시 후에 챙겨드릴게요. 자, 코스닥 가기 이전에 니케이 분위기도 한번 짚어봤으면 싶은데 니케이도 0.8% 정도 최근에 조금 조정을 보이는 듯 약간 지지부진했었는데 오늘 같이 올라가는 양상이네요. 괜찮은 출발 아시아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듯합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보니까 와 560선을 넘겼어요. 네, 코스닥 지수 지금 562포인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0.6%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V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의 시장을 보는 것 같으니까 예전과 반대의 모습. 예전에는 코스피 시장이 V자 반등이 나오고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던 모습이 있었다라면은 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더디거나 좀 하락을 했었는데, 최근에 뭐 올해 들어서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계속 더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저께 일단은 뭐 어쨌든 장중 하락을 했었지만은 결국 종가상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 오늘도 560포인트를 돌파시켰다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기간 조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서도 일단은 현재 모습만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모습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수급도 보신다라면은 아직까지는 외국인들 큰 움직임은 없지만서도 최근에 어쨌든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매수를 많이 안 해줘요. 어저께 같은 경우도 한 200억 넘게 매도가 나왔던 부분도 좀 지켜보신다라면은 오히려 기관들이라든지 개인들의 약간 강한 매수세, 그러니까 좀 몇몇 대형 종목군들이라든지 어떤 테마주로 묶이면서 코스닥 자체가 조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좀 보신다라면은 종목별로 좀 보신다면 일단 어저께 호재가 나타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약간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약보합권 정도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서울반도체라든지 뭐 CJ50핀 같은 종목군들도 역시 보면 강보합권, 그러니까 서울반도체 2% 상승하고 있지만 CJ50핀이나 GS50핀은 강보합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호재성이 있는 종목군들은 조금 강하게 시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조금은 약간은 확인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을 좀 띄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외환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일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상승할 줄 알았는데 막판에 수출업체 내고 나오면서 밀렸던 원달러 환율인데요. 오늘 출발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달러는 어떻게 개장하고 있는지요? 네, 오늘 서울 외환 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3원 20전이 하락한 1112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111원까지 하락했습니다만 다시 반등하면서 이 시간 현재는 1112원 6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시장을 이끈 특징적인 모습은 중국 경제 지표의 동향에 따라서 시장의 위험 선호도가 크게 변했다는 것이고요. 외환 시장에서는 이를 반영한 엔화의 동향과 또 엔화와 크로스 거래 임하는 위험 통화들의 반응이 시장에 큰 변동성을 제공했습니다. 지난주 중국의 3월 물가지수 하락과 수입 지표의 증가가 엔화의 약세와 상품 통화들의 강세를 유발했었고요. 이번 주 들어서서는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의 하락이 금을 포함한 상품 시장의 급락을 초래하면서 외환 시장에서는 엔화의 반등과 상품 통화들의 약세를 유발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더불어서 미국의 경제 지표까지 부진하게 나오는 상황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까지 불러일으키면서 위험 회피 현상을 강화시켰습니다. 다만 어제 아시아 시장에서부터 금 가격의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는데요. 이를 반영해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엔의 저가 매수세가 몰렸고요. 엔화 약세와 함께 엔화와 크로스 거래 관계에 있는 해외 위험 통화들이 반등하면서 원화 역시 동반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국제금융시장의 흐름과 비교해 볼 때 서울 외환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에서는 다소 특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엔화의 반등과 함께 해외 위험 통화들이 약세를 보이는
위험 회피의 상황에서도 수출업체들이 내거나 선물한 매물이 몰리면서 달러원은 오히려 하락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엔화의 반등이 국내 수출업체들에게 경쟁력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로 인해서 엔화와 위안화가 동시에 반등하는 상황이 국내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당국의 매수 갭에 대한 경계감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데요. 이에 따른 고점 매도세가 몰린 점이 이번 주 들어서 이틀 연속으로 달러원 환율이 하락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제외환 시장은 엔화의 동향과 이에 따른 크로스 거래가 방향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화의 경우는 엔화가 강세를 보일 때보다는 엔화가 약세를 보일 때 해외 위험 통화들과 함께 더 민감하게 강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달러원이 하락 압력을 받는 상황이 좀 더 나타날 것으로 보고요. 단기적으로 1,100원이 지지선 역할을 하는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1,112원 정도이지만 1,110원대 정도까지 일단은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전망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피는 1930, 코스닥은 6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해서 4년의 벽 560을 일단은 돌파시켜 놓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고스트의 작전 타임 들어보실 텐데요. 오늘 만나볼 고수는요, 한국밸류21의 이드코 대표님이 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일 또 1900이 아예 장중에 깨지기도 했었지만 또 막판은 끝끝내 반등을 시키더라고요. 이번 주 역시 1900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죠? 네, 일단 어제 지수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1900선을 이탈을 했고 연차트에서 강조드렸던 1차 지지선이었죠. 1895포인트는 지지를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 일단 그제 5일선 구간이 1930포인트를 돌파를 하지 못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제 저항 구간에서의 부딪히는 하락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1900선이 이탈이 되면서 투자 심리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금 보유자분들께서는 관망하다가 지지하면 접근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오늘은 1900선 위에서 상승 출발하는 모습인데 안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봉 차트보다 주봉 차트에서 보시면 200주봉선이 지금 1850포인트 부근에서 버티고 있는데 일단 그 위로는 지지라인이 사실 없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심에서 찾은 게 이제 연차트였고, 연차트에서 5년선 차트인 1895포인트에서 지지라인을 찾은 상황인데, 이 지지라인이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현재 북한발 리스크도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이 담고 가고 있는 문제고, 어제 추경 예산도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발표를 했지만 외국인의 매도폭이 줄지 않았다는 점이 사실상 우리 증시에 대한 불안 심리를 직접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 지수는 일봉상 5일선과 200일선 구간인 1930에서 40포인트는 무조건 안착을 해줘야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1차 지지 1895포인트, 2차 지지선 1850포인트까지는 열어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하고 반대죠. 코스피가 전저점을 찍을 때 코스닥은 정고점을 찍는 모습인데 그나마 개인들이 많은 코스닥 시장의 활기가 좀 나와서 좋긴 하지만 이 코스닥 시장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난주에 코스닥 지수가 북한발 리스크로 인해서 투매가 나오면서 지수가 5% 정도 급락을 했고 이번 주에 들어서 빠르게 회복을 하는 가운데 121선이죠. 515포인트를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온 모습인데 어제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셀트리온이 7% 가까이 급등이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를 견인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보면 기타 개별 종목들은 상당히 좀 탄력이 적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셀트리온의 주가 급등이 없었더라면 코스닥 지수는 어제만큼의 상승이 나와줄 수 있었을까? 이게 일단 저는 의문이 있고요. 하지만 코스닥 시장이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단 중요한 게 지금 기술적으로 쌍봉 구간에 들어왔고 저항 구간으로 돌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이 구간을 종가상 돌파를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수보다는 종목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IT 부품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 플렉서블 OLED, 제약 바이오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밀고 있죠. 바이오나 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저점에 일단 잡아놓은 상황인데 제가 일단 지난 월요일 방송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수익을 챙기자라는 관점을 말씀드렸고요. 자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중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바이오 제약주들은 단기 숨고르기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거의 들고 와서 뭐 10% 정도 수익 중인데 어제 이 바이오 제약주들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락이 나오지 않았거나 크게 빠지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바이오 제약주들은 단기 숨고르기로 접어든 만큼 수익을 챙기신 분들은 재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면 되겠고요.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이 조정 구간에서의 잔파도는 연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속적인 홀딩 관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T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들 중에서도 꼽아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는데 뭐 상보, DMS, STI, 뭐 하이셀, 아이컴포넌트, 테라세미콘 이 정도를 좀 말씀을 드렸었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은 일단 뭐 9월에 있을 갤럭시 노트 3의 플렉서블 그 적용 모멘텀이 있으니까 일단 뭐 지속적으로 들고 가보자라고 했었는데 일단 어제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었죠. 상보 같은 경우에는 뭐 지속적인 신고가 패턴, STI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하이셀도 12% 급등, 뭐 다른 종목들도 뭐 크게 밀리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일단 이 플렉서블 관련주들도 바이오 제약주들과 같이 보시면 돼요. 이 바이오 그 제약주들도 작년 하반기부터 꿈틀대다가 우리가 한번 치고 빠졌고요. 이번 정부에 들어서면서 정부 정책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다시금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제는 수익성으로 연결되는 기업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해서 이 플렉서블 관련주들도 일단 그 갤럭시 노트 3의 플렉서블 적용 모멘텀이 있지만 그것이 바로 오픈이 되고 수익성으로 연결될 때까지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IT 부품주들 중에서 플렉서블 OLED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자. 그리고 제약 바이오 그리고 기타 개별주들 단기 매매에 초점을 두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시 단기 매매 IT 가운데 오늘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강조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작전 짜주셨던 분은 한국밸류 21의 이드코 대표님이셨습니다. 계속해서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1930선 공방이 조금 치열합니다. 외국인이 장 초반에 나흘 만에 사는 것 같았는데 잠깐 또 빠르게 발을 빼니까 기관과 개인의 매수가 유입이 됩니다. 아직까지 1930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거래소부터 차례로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큰 폭 갭상승한 것이 시장의 상승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는데 그 상승폭은 좀 빠르게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현대엘리베이터, 한국전력이 분위기가 좋네요. 네. 그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뭐 장 초반 약 한 157만 원 부근까지 상승했었지만 지금 뭐 차익 매물로 일단은 뭐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뭐 계속되는 뱅가드 쪽의 그 비중 축소 이러한 영향이 현재 뭐 삼성전자의 상승 탄력을 짓누르고 있는데 현재 뭐 2분기 영업이익이 뭐 10조에서 11조 예상되고 있는 만큼 물량 압박만 어느 정도 완화된다면은 다시 한번 뭐 160만 원 이상의 상승 모멘텀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뭐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삼성전자에서 모바일 D램 일단은 뭐 이쪽에 대한 그러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그 예상이 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뭐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IT 섹터의 경우에는 시장에 그 돌발 변수만 없다면은 상승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반면에 그 전일 같은 경우 뭐 한국전력을 그 중심으로 해서 유틸리티 섹터들이 강한 상승 흐름이 네. 전개됐죠. 금일도 뭐 한국전력이 견조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면서 다시 한번 32,000원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경기 민감주 섹터가 불안하다 보니까 기관 쪽에 그런 매수세가 이쪽 그 내수 관련주
경기 방어주 성격의 그런 종목군으로 강하게 그 자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한국전력 요금 인상에 따른 뭐 1, 2분기 실적 개선 이러한 것들이 그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국면에서는 그 포트폴리오 특히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뭐 소재라든가 산업재 이쪽을 제외한 경기 방어주 성격의 내수주 그 다음에 그 2분기까지 실적이 개선되는 IT 섹터로 현재 양분되면서 시장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좀 최근에 급락했었던 종목들이 오늘 얼마나 반등을 주는지도 거래소에서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금값 관련주 대표 주자인 고려아연 궁금하고요. 어제 실적 역시 예상만큼 좋지 않게 나왔던 삼성 엔지니어링의 오늘 분위기는 또 어떠한지, 그리고 STX 그룹주는 어제 급등이었는데 오늘은 또 하락세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 그 코스피 시장은 악재가 그 계속해서 연이어서 터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만도 이것도 좀 네, 같이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고려아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많은데 고려아연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연이라든가 이쪽 그 주련 그 제품을 생산하는 그러한 그 산업용 그런 비철금속 관련주인데 이쪽에 산업 수요가 부진하다 보니까 여파가 제일 먼저 크게 악재를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아연을 그 재래내면서 부산물로 나오는 금, 은 이쪽에 대한 그런 그 영업이익 이쪽에 그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은에 대한 비중이 매우 큰데요. 이쪽 은 가격 시세도 하락하다 보니까 실적이 최근 들어서 뭐 급격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아연의 경우 뭐 단기 반등은 나타날지라 하더라도 중국에서 산업용 수요가 증가해야지만 펀드멘탈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따른 바닥권에서 등락은 있을지언정 회복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건설주 악재가 연이어서 터지고 있죠. 그 삼성 엔지니어의 경우에도 뭐 원가 비용 증가로 인해서 약 한 1분기 한 2천억 정도의 그 손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의 경우에도 회복하기는 좀 그 힘들 것 같습니다. 금일 그 건설 플랜트 업체들의 그 이렇게 원가 비용이 증가해야 된 배경 요인에서 이유가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그 3, 4년간의 공정을 관리할 수 있는 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인력이 국내에는 뭐 전무하다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공정별로 설계를 국내 업체들이 하는데 공장 그 진척 상황에 따라서 잦은 그 설계가 필요를 하는데 여기에서 원활하게 대응하지 못하니까 납기일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서 뭐 현재 뭐 원가율이 뭐 130%까지 웃도는 건설사들도 나타났다고 하니까 대부분 뭐 플랜트 업체들의 경우 향후 1, 2년 동안은 그 원가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훼손된 펀드멘탈의 그 원상복귀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관망하는 그런 국면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만도의 경우에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에서 그 그 제동을 걸었죠. 주주이익에 침해하는 유상증자. 일단은 그 제동을 걸고 나섰고, 자산운용사에서도 일단은 뭐 반대 의견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대주주인 뭐 정몽원 회장이 장내에서 뭐 1,300만 주 자사주 취득하겠다. 이것은 뭐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뭐 책임 경영 이러한 의지가 필요하게 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뭐 부족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만도의 영업이익에 웃도는 그 3천억이 넘는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만도의 이러한 그 펀드멘탈의 경우에도 회복하기까지는 뭐 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유상증자의 그러한 참여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된다면은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그 뭐 국민연금의 보유 지분이 9%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자체적인 뭐 경쟁력이라든가 펀드멘탈은 탄탄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싸이의 젠틀맨 효과로 관련주들이 연일 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재보선 7일 전이라 그런지 안철수 테마주들도 일찍 상승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전일 하한가로 마감했던 제닉, 셀트리온도 같이 좀 봐주시죠. 일단은 뭐 오늘 테마주 중에서 가장 뭐 특이사항이 있는 건 안철수 테마주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알레비라든지 다물 멀티미디어 모두 한 4%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기타 뭐 관련된 테마주라고 엮이는 종목군들도 좀 2% 이상 뭐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은 뭐 일주일 정도 앞둔 상황에서 뭐 당선이 지금까지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대감 좀 작용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선거
공식적인 선거전에 돌입을 하면서 주가의 탄력도는 좀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네. 뭐 오히려 선거가 끝나갈 때 된다라면은 테마성도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부분. 더 이상 뭐 안철수 관련해서 어떤 선거라든지 어떤 이슈가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거 좀 조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싸이 효과가 좀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로라 같은 경우도 오늘 거의 장중 상한가 5일 연속 상한가 갔다가 지금도 어쨌든 10%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오로라가 어제부터 거래량이 좀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 조심해야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싸이 아버지 회사인 뭐 DID라든지 DIO 관련된 회사들도 일단은 뭐 추가 상승에는 좀 제한이 걸리고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싸이 관련해서는 당분간은 조금 뭐 며칠간은 조금 혼조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하한가 같은 제닉 같은 경우도 오늘도 추가 4%대 급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 성장률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소비주들이 조금 매출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 특히 제닉 같은 경우는 중국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계속해서 좀 늦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우려감이 같이 나오면서 또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좀 급락세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저점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 열어놓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이제 호재가 나왔었죠. 외국 기업의 외국 제약회사에 팔겠다. 셀트리온이 어저께 장중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결국엔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그건 당연히 호재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뭐,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 100% 어느 회사가 연결된 것라고 나온 것도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고, 또 얼마에 매각을 한다 얘기도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팔면은 좋다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조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약간은 고평가가 되어 있는, 약간 비싼 경우도 있고 물량도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전일 고점에서 못 파신 분들이 그쵸. 좀 그래요. 자, 전일 수급 특징주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쪽 수급 특징주입니다. 네, 전일 외국인들이요 2,000억 넘게 다시 한번 매도를 한 날이었는데, 현대차 오늘 반등 줍니다만 현대차, 현대모비스 정리했고요. 코덱스 200과 KT도 있었네요. 어제 통신주는 좀 강했었는데 셀트리온 외국인들 팔았고, 한국전력도 외국인들 매물을 조금 내놨던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은 오늘까지 모습이 좋죠. 그리고 이슈가 있는 만도도 외국인들은 팔았습니다. 자, 하지만 기관이 산 종목들을 한번 볼까요? 기관 어제 1,000억대 정도 방어해줬는데 한국전력을 가장 많이 샀군요. 그리고 KT가 2위였고요. 코덱스 200이 3위. 이제 외국인이 판 것을 기관이 사주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를 많이 산 삼성전자가 오늘 아주 갭상승을 크게 했었는데, 어제 NHN 그리고 최근에 추세도 참 돋보이는 종목이 기관의 5번째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LG U+를 KT와 함께 샀고, 현대차는 7번째로 기관이 담았습니다. 네, 한국전력이 참 특이적인 그런 종목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수급 특징주를 통해서 뭐 전해주실 만한 투자 팁 있나요? 네. 그 현대차의 경우에는 뭐 4월 4일, 4월 5일 이후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 100만 주, 70만 주 4월 4일 이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그 반등은 당분간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뭐 자동차 섹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그런 매물 압박 속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관의 그 매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한국전력이 전일 그 기관이 약 140만 주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 원재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오히려 뭐 한국전력은 유리한 그 수익성 개선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KT 또한 전일 약 100만 주 넘게 매수하면서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기관 투신 자금이 쏠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전일 같은 경우는 뭐 인위적으로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그런 모습이 역력하게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그 최근 들어서 뭐 기업 분할을 앞두고 있는 NHN에 대한 기관 매수가 계속 유지되고 있죠. 52주 신고가 경신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단 기관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경기 방어주 성격 속에서 나름대로 내수주의 실적 관련주들의 흐름이 계속해서 뭐 좋게 긍정적으로 이어져 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일 코스닥 수급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기관이 6거래 만에 소폭이지만 사지 않았던 날이었는데요. 기관은 어떤 종목을 좀 정리했을까요?
자, 많이 판 날은 아니었습니다만 YG엔터 역시 기관은 SM을 산다라는 얘기가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이 됐었었는데 YG엔터와 오로라를 첫 번째, 네 번째로 좀 정리를 했고 모두 투어와 전에 하한가 보는데 제닉 기관도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5위로 가장 많이 판 것은 코롱생명과학이었고 6위, 7위는 에스텍파마와 액토즈 소프트였군요. 이어서 개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요. 전일 개인들이 한 340억 정도 순매수했는데 역시 기관이 판 걸 그대로 개인들이 샀던 것 같습니다. 다 겹치는데 겹치지 않은 종목이 셀트리온 개인이 산 거하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7위 정도 개인이 담은 것 외에 기관의 매도 종목 거의 다 개인들이 샀습니다. 자, 역시 뭔가 배울 만한 교훈? 일단은 뭐 특징적인 거는 어저께 개인하고 기관이 많이 겹친다라는 네. 부분들, 매수 상위 종목이 많이 겹친다는 얘기는 일단은 시장 자체가 약간은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까 일단은 관심 업종이 좀 겹치는 것 같아요. 종목군들이 특히 이제 약간 호재성 있는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네. YG엔터라든지 오로라 같은 경우는 뭐 호재 싸이의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 있는 부분들, 그리고 뭐 저기 제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너무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좀 기관들이 좀 받아주는 부분도 좀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네. 그래서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계속 한 며칠째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어떤 특이 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신다라면 며칠 연속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일 보면 그 전이라고 그 예를 월요일하고 화요일이 다르다는 부분들 보신다라면 일단은 그날 주가에 어떤 뉴스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종목군들에 같이 맞물리면서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서 그나마 조금 확인해야 될 뭐 기대감이 있는 거는 모두토 같은 경우 최근에 어떤 쪽 AI 우려감 때문에 좀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이 좀 주가 회복을 좀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일단 오늘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한 47,000원이나 한 48,000원대만 잘 지지가 된다라면은 뭐 어떤 뉴스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는 부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오스테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일단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한번 급락이 나왔던 이유가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다. 라는 얘기가 나와서 좀 급락이 나왔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은 다시 뭐 주가가 또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들 열어놓는다라면은 이러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약간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시킬 수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약간 눌림목 혹은 약간은 조금 조정을 받는 듯 했다가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이 좀 좋아 보입니다. 오늘도 GKL 역시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제 두 분 모셨으니까 오늘장 조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명식 전문가님, 이제 시장이 그래도 1900에 대한 어떤 하방은 여러 차례 테스트 이후에 지킨다라는 것이 확인된 것 네. 같거든요.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코스닥이 다시 잘 가니 네. 다들 중소형주를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워낙 그 소재, 산업재 섹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상대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에 뭐 추경 예산을 발표했지만 그렇게 만족할 만한 그런 내용은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현재 그 정부에서 바라는 거는 여력 있는 대기업들이 설비 투자하라는 것 같습니다. 정책금융적으로 뭐 규제 완화라든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것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죠. 이건희 회장이 뭐 다시 한번 귀국하면서 설비 투자에 대한 그런 뭐 강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몰레드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중국이 그 중저가폰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아몰레드 시장이 있어 5.5세대에 대한 장비 발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소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단계 더 레벨업된 그런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금년도 아몰레드 장비를 발주해서 내년에 본격적인 뭐 아몰레드 TV에 대한 그 대중화가 열려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 그 아몰레드 관련 그 장비 업체들의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요. 금일은 뭐 반도체에서 유진테크가 수혜를 받으면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 섹터라든가 내수 관련 쪽도 있는데 설비 투자하는 이쪽 그 장비 업체들도 눈여겨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유창희 대표님의 한마디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코스닥이 의외로 조금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도 네. 얘기하셨는데. 뭐 코스닥, 코스피 모두 같은 관점인데요. 네. 일단 추가적인 상승을, 그러니까 반등을 좀 기대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코스닥은 어찌됐든 지금 차트상으로만 본다라면은 신고가를 갭으로 돌파시킨 상황이고 네. 어저께 양봉으로도 나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 상황이라면 뭐 570포인트까지도 뭐 오늘 당장 가는 건 아니겠지만은 뭐 계단식 상승이 됐든 뭐 급하게 올라갔든 가게 되든 뭐 일단 570포인트 이상까지는 열려 있다는 부분들 좀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코스피 시장도 어찌됐든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00포인트 지지가 중요하고 의외로 오늘 어저께 증시가 생각보다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네. 부분들, 낙폭을 회복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러면서 양봉이 나왔어요. 장대 양봉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바닥, 그러니까 지난주에 1900을 한번 찍었었고 또 어저께 1900을 잠시나마 이탈을 하긴 했었지만 결국에는 1900의 지지가 되고 올라온 거라서 네. 코스피 시장 역시 제가 보기에는 지난 금요일 고점 때인 1950포인트 때까지는 일단 반등 열어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코스닥은 일단 상승을 계속 고점을 돌파시키고 있는 상승이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 전부 보유나 아니면 신규 매수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코스피는 일단 1950포인트 정도 온다라면은 거기서는 코스피 관련된 종목군들은 종목별로 약간 현금화를 좀 하셔야 된다는 부분들 열어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 쪽에서는 뭐 어느 쪽에, 아까 뭐 신고가라고 얘기했는데 좀 더 강한 쪽에.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최근에 섹터가 본다라면은 결국 IT 쪽으로 다시 또 몰리는 것 같아요. 뭐 네. 코스피 시장도 본다면 IT 쪽이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IT 관련된 기업군들이라든지 아니면 컨텐츠 관련된, 그러니까 뭐 엔터주라든지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출발 흐름 짚어봤습니다. 임영식 전문가님, 유창희 대표님 수고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권사 모닝전략 김혜영입니다. 오늘도 각 증권사에서 내놓은 리포트 내용 보다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삼성증권입니다. 오늘 화강 충천할 종목으로 단알 추천하셨습니다. 하나대투증권에서는 경기부양책 의미와 금융시장의 영향, 동양증권에서는 구조적 변화의 확인, KTB투자증권에서는 뉴욕 증시의 반등과 외국인 수급에 주의하자라는 리포트 살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삼성증권 오늘 단알 추천했는데요. 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의 증가로 소액결제 시장의 규모가 성장하고 있어 동사의 영업 환경에 긍정적인 상황이 판단됩니다. 또한 미국의 5개 이동통신업체와 휴대폰 결제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올해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됩니다. 국내에서 휴대폰 결제에 대한 한도 금액의 상향이 예상되고 있어 이 동사의 영업 실적의 향상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올해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다날 게임즈와 다날 미디어 등 자회사들의 약진 역시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하나대투증권 살펴봅니다. 전일 발표된 추경 효과는 강한 반등의 모멘텀이 되기보다는 하단에 대한 지지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인 효과는 하반기 경제지표 회복 확인과 함께 나타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같은 판단에는 추경이 3월 말부터 이미 예상된 이벤트였다는 점과 BOK 금리 인하가 무산되면서 이 과거와 달리 부양책과 금리 인하가 동시에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 또한 미국과 중국 경제지표 둔화로 인해 글로벌 증시의 조정 분위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반 경직성 보완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소재 업종은 기술적 반등을 고려한 전략에 한정할 필요가 있고, 경기 소비재와 IT, 또 금융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계속해서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어서 동양증권 살펴봅니다. 중국 1분기 성장률 부진으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구조적인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이미 부동산 규제 등을 강화했기 때문에 연착륙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으로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개혁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되더라도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중국 연착륙과 이 선진국 경기 부양 조합을 가정할 때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의 구매력 향상으로 IT와 소비 관련주의 수혜가 예상돼 전체 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KTB 투자증권 이성홍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리포트 내용 살펴주시죠. 네, 우선은 어제 전일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보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 구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는데요. 우선은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약간의 두 가지 관점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경제 지표의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신고가를 기록했다가 최근에 며칠간 좀 하락을 했었는데 반발매수가 이익되는 부분은 우선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좀 적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장은 좀 반등세를 전이 미국 시장과 같이 좀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점은 바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적인 매도가 이어진다는 부분이 좀 불안 요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도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321억의 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90쪽의 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상승세가 제가 봤을 때는 좀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 생각대로 560포인트 넘으면서 상승세 약간 주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좀 수급적인 면을 체크하고 지금 수급적인 면을 체크하고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역시 봤을 때도 지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반등세가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소형주 위주로 계속 좀 가는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포지션을 잡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의구심 계속 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투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에 급락을 했었는데 지수의 상승은 굉장히 좀 밴드가 좀 위에는 막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배팅보다도 수급적인 면 그리고 경제 지표를 좀 보면서 시장을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금가격이 그냥 반등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 금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금이나 원자재 가격의 가격의 하락세는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이나 산업재 관련주보다도 IT 중소형주 위주로 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KTB 투자증권 이성홍 대리님이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 모닝전략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미국 증시 반등의 1930선 시가부터 보여줬지만 외국인이 역시 팔면서 1920선 정도로 상승폭은 약간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키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루 만에 9% 급락, 33년 만에 최대폭으로 폭락했었던 금값에 대한 원인과 전망들이 아주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데 증시 전염 우려도 있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상승 사이클은 끝났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JP모건은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10년은 더 남았다라고 또 전망을 했네요. 금 가격은 기술적으로는 대바닥을 찍었고요. 이것은 이제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어저께 시간에서 5%까지 빠졌다가 번자회가 플러스 2%를 끝났으니까 변동이 7%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상으로 봤을 때 이제 금값이 추가적 하락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좀 회의적일 확률이 높고요. 올해 금값 하락으로 인해서 골드바를 지금 사는 추세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본다면 금가격이 하락하길 기다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시장에서는 아직도 악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악재가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아직도 북한 리스크가 지금 남아 있고, 또 유로존에서도 뭐 키프로스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일본이 계속 양적 완화를 함으로 인해서 그 국채 버블론이 지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봤을 때는 금이 슈퍼사이클이 끝났다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다만 위험 자산이 좀 많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좀 자금이 이동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얼마 전에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언급한 것처럼 키프로스에서는 금을 팔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사실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유로존에 있는 위기국들이 추가로 금을 팔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금값을 폭락시킨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금가격 일단은 대바닥은 찍었다라고 분석 주셨습니다. 한편 유동성 파티는 결국 눈물로 끝날 것이다라고 핌코 공동 CEO가 언급을 한 모양인데, 최근에 있었던 일본 경기 부양에 대해서 여러 코멘트를 내놨다면서요. 핌코 엘 에리온이라는 그 대표가 이제 지적을 한 건데요. 그 유동성 파티는 눈물로 끝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뭐냐면 돈을 많이 풀어서 흥겨운 분위기를 만드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이 진짜로 실물 경제의 성장으로 전환될 것이냐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나는 장기적으로 이제 글로벌 통화 시스템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검토해서 봐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과 일본이 양적 완화의 그 규모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매월 한 거의 100조 정도를 투입하고 있는데요. 국채 매입에. 일본은 84조 정도를 투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 경제와 미국 경제를 비교해 보면 일본은 미국 GDP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국채 매입에 투자하는 금액은 너무 오버페이스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일본 10년물 국채가 최저치 금리 0.315까지 빠졌었는데, 그것이 며칠 만에 다시 0.640까지 올라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안한 양상이 보이고 있고, 물론 이거로 인해서 유동성으로 인해서 지금 스페인이라든가 이탈리아의 국채 매입은 정말 잘 되고 있죠. 국채 입찰은 잘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일본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만약에 그 중앙은행에 돈을 풀어놓은 것을 일본 경제에 더 흡수하는 상황이 없을 경우에는 결국 자금을 이탈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장은 충격으로 올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일본 너무 지금 무리수를 좀 두는 것 같고요. 또 지금 미국에서도 그 추가 엔화의 약세에 대해서 경고성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엔화 약세가 되더라도 미국의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겠죠. 그렇다면은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된다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올 수 있는 부분은 또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유럽 쪽은 유동성 파티에 더는 동참을 안 할 생각인지, 드라기 총재가 채무 위기는 유로존 각국 스스로 풀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추가 양적 완화는 없는 걸까요? 그것보다는요. 네. 그 통화 정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돼 있다라는 것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ECB는 지금 물가 수준을 맞추는 거지만 FRB나 지금 BOJ 같은 경우에는 고용까지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봤을 때 통화 정책으로 할 수 있는 ECB로서는 물가 외에는 절대 할 게 없다라는 거죠. 특히 한 예를 들은 게 뭐 스페인의 구제금융을 주고서 긴축을 종용하면 소비와 투자는 위축된다. 이걸 이제 드라기가 주장을 했거든요. 그럼 이 내용을 이제 반쪽으로 해석해 보면 결국 그 유로존의 긴축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각 국가가 움직여서 이것을 성장 쪽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지금의 긴축 정책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일부 시인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향후 여러 유로존 국가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공론화할 수 있는 어떤 표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도 긴축만 가지고 될 수는 없거든요. 긴축을 계속하다 보면 실업률도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긴축을 하다 보면 투자가 안 돼서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마리오 드라기 총재로서는 이제 ECB 할 수 있는 거 외에 나머지 것들은 각 정부 각성해가지고 그거를 뭐 독일과 싸우든 뭐해서 뭔가를 획득하기를 바라는 그런 이면적인 내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시장 조언 구하겠습니다. 전일 1900 또 장중에 깼다가 종가상은 회복하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아쉬운 부분은 추경 규모가 확정돼 공개됐음에도 외국인들을 끌어들이진 못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들 언제쯤 돌아올 수 있는지. 일단 미국은 그래도 밤새 반등해서 다행이긴 한데 오늘도 반등폭이 곧바로 줄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은 들어올 때가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약간 좀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참 운이 없습니다. 추경 발표하는 날 새벽에 보스턴에 마라톤대에서 폭탄이 폭발해서 테러 위험 가능성이 생겼고 그것이 또 북한과의 지정적 리스크로 인해서 미묘한 상황 속에 터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움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어쨌든 일단 잘 극복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추경이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향후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을 후반기에는 GDP를 3%까지 봐서 시장의 평균치를 한 2.3에서 5 정도 맞추겠다는 것이 지금 기재부의 의견이기 때문에요. 지금같이는 계속해서 침체된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모습을 본다면 추경이 바로 추경으로 인해서 기대 심리도 있지만 향후 추경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주가가 더 상승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중요한 것은 기관들의 매수세가 되게 중요했다라는 거죠. 어저께 기관들 매수해 줌으로 해서 주가 반등했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있는지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외국인들은 수급적으로는 이제 매수로 진입해도 상관이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매수했다가 잠시 멈추는 모습이 있었죠. 다시 매수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그 전환선 값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전환선 값은 1926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착해서 끝난다라면 추세는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추경의 장기적 효과 수급 또 전환선 극복하는지 여부 중요한 포인트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동섭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925선 정도고요. 코스피는 3포인트 정도만 반등하고 있네요. 외국인이 전 방위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 모두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560선 출발부터 되찾았는데 현재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